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노르웨이에서 발표할 오슬로 선언에 어떤 제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제자리인 가운데 여야 간의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문 대통령 3개국 순방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떠나기 직전에 추경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고 오늘 곧바로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과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과의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초월에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빨리 국회로 복귀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제 서로 자유한국당하고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제 문제만큼 한국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이해관계는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추경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길게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총선용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5년에 황교안 당시 총리가 있을 때 그때 추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었죠. 예. 그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빨리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이듬해에도 10조 원이 넘는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했을 때는 추경 통과시켰을 때는 굉장히 다급하고 꼭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찌됐든 객관적 사정을 통해서 볼 때 세계 교역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훨씬 더 세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네. 높고 세계은행하고 OECD도 역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경제를 지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도 700조 원 규모의 지금 추경안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도 지금 이제 6조 7천억이라는 게 너무 적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IMF에서도 9조까지 최소 9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타이밍 다 놓치면은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내수도 침체하고 이거 어떻게 나중에 가서 감당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요. 추경안은 일단 좀 통과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정부 비판할 거 있으면 더 비판하고요. 패스트트랙에서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에서는 총선용 추경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듣고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현 충의를 불충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추념사로 정치 갈등만 부추겨놓고 북유럽 순방 전 국회 탓을 또 하고 떠났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 근본적으로 수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야당 탓 그리고 국회 탓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한 문제는 한국당만의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예. 경제 수업과 정책 시장에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추경 통과 운운하는 데에 대해서 실수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했던 건 벌써 2달 정도가 지난 일인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간담회를 보건데 경제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제 수석이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대해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대한민국 본 예산만 하더라도 470조라고 하는 역대급의 슈퍼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예. 결국은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국가 채무 비율을 얼마든지 늘려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지만 예.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자칫 잘못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게 됐을 경우에 모든 것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총체적으로 인식을 했다면 그다음에 지금까지였던 경제정책의 문제점들이 인식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만약에 잘못된 책임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문책함과 동시에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오로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얘기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함께 목 놓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팩트 확인을 좀 하고 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건요. 한국 경제가 망가진 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기승전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는 어땠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한국 경제 제조업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숙제를 지금 이미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선업이나 자동차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마지막 막판까지 몰려서 지금 이걸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뭐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굉장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제가 문 대통령 발언을 본 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더 하방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일단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게 바닥인 수준일 것 같다. 예. 이 정도의 얘기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사실 경제 얘기로 들어가면은 정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전 정부 때 결국 제조업 위기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는 이미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구조적 위기를 결국 민간 내수나 이런 것들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 경기로 거품을 끼워 만들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국민들이 빚을 져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고 건설 경기가 내수 경기의 54%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부풀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 국민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GDP 수준까지 빚을 졌는데 더 이상 빚을 지게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로 내수를 진작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없으면은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분배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수치로 보면은 한 5분위 정도까지는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쪽의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볼 때는 그래도 채광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서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한국 경제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고 무조건 다 나쁜 겁니다. 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적고 계셔서 혹시 우리가 또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걱정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네네.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받아서 제가 얘기를 예, 할게요. 예. 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론가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국민들의 민생 경제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적어도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변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현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만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의 3축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혁신 성장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지금 한국당이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맥락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하는 과정 속에서 핀란드를 갑니다. 네. 이 노키아의 나라로도 잘 알려지는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과 함께 가서 예. 새로운 해컨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 벤처 생태계를 살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혁신 성장의 핵심적인 요체거든요. 예. 집권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핀란드가 갖고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랑 몇 가지 이야기를 보고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한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되는데 예. 그런 규제 개혁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지난 2년 동안 있었냐라는 얘기들을 충분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과거 정부가 가져왔던 성장 유지의 정책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해놨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경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혀 체감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국회에서 확장적인 재정, 국민들의 세금만을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매우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시려고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잠시만 말씀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치로 잠깐 물론 경제도 정치지만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나 예.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차이가 뭐죠? 제가 요즘에 자주 이거 물어보고 다녀요. 무슨 차이가 있죠? 서로 문답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혁신 성장하고 규제 개혁은 이전 정부 때하고 지금 정부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혁신 성장을 얘기하냐면요.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화랑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가려서 제조업 위기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굉장히 이념적인 공세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부자 증세가 일부분 필요하고요. 그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못하는 분배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거 세금 더 많이 내기 싫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반대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엄격하게 증명도 사실 안 돼 있어요, 학계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사실대로 놓고 그다음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주제 바꾸겠습니다. 자, 고기잡이에 정신 팔린 사람. 저는 천엽질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런 뜻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지금 이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을 이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이 논평에 대한 생각은 일단 교수님 먼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쑤시개를 집혀서 집구석 부엌 아궁이를 짚어놓고 달궈놓고 네. 그리고 나가서 철렵직에 정신을 팔렸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비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냇가에서 고기잡이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집에 있는 부엌에 아궁이가 달궈진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집이 내용들을 지금 내정인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이 집이 내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더 심각하게 나아간다면 6월 말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외교가 처해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속에서 예. 화해 사태를 놓고도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 있게 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조차 제대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가까이 처해진 외교적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한 채로 멀리 북유럽에 가서 지금 오슬로 선언을 얘기한다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바티칸에 가서 프란시스코 교황과 함께 예.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북한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뒤로 북한이 보여준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를 통해서 네. 여전히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위협적인 상태가 촉발됐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놨는고 하니 이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유엔 상태에서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상태에서 얘기를 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돌아온 대답은 비핵화를 더 강하게 견인하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대한민국에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제1야당인 한국당의 대변인이 했던 논평이기 때문에 저는 비유를 섞어가는 논평 속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할수 충분히 있는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생각합니다. 있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당에도 그렇게 여당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욕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우리도 막말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국회가 점점 험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천엽질은 그 천엽이라는 것도 그렇고 천엽질이라고 질 때 뒤에 질자를 질이 굳이 붙은 거죠. 예, 굳이 붙인 것도 저는 좀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천엽은 저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고요. 여름에 그냥 놀러 가가지고 술도 마시고 예. 물고기도 잡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거나 가서 외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디 그냥 놀러 간 사람 취급하면 그게 기분이 좋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적절한 비유겠습니까?
이게 비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말로 표현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개념을 떠나서요. 예.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정치를 흔히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국방과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또 마치 또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많이 정계에서 얘기를 해왔던 예. 일종의 오래된 약간 관행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 나갔을 때 그렇게 언급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처럼 얘기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천엽질하는 거고 이게 너무 이중적인 잣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해버리고 나면 다음번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나갈 때마다 천엽질한다, 놀러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켜주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지난번에 뭐 동아시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그러면은 휴양 간다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순방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천렵질이라는 표현 자체는 막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천엽질을 한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 정신파일인 사람처럼 뇌가에 고기잡이하는 사람과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했던 얘기 중에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막말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막말이고 서로가 쓰는 단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을 뽑아서 선출된 대통령이 예.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보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비유와 비판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대통령이 행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게 오히려 입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의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막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대목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나서서 쌍욕보다 더한 저질 막말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당을 대상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저는 평론가님 얘기 중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언어가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보여줬던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든가 아니면 강효상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당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든가 전적으로 야당과의 정치적 선을 긋는 듯한 모습들이 이와 같은 상태로서의 꼬인 전국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그렇지 않아도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꼬투리 잡는다라고 민주당 측이나 뭐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자꾸 뭐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일종의 막말 프레임을 쓰고 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예.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표현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막말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을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런 거친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대통령을 향해서 뭐 조롱할 수도 있죠. 옛날엔 쥐라고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럴 만한 대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권자들이 스트레스 해소하실 수 있다 그러면 계란 내가 맞아요. 전 뭐 얼마든지 기분 좋으시면 네, 예.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이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더한 얘기들도 들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자리이기도 하고요. 정치권 인사들은 그럴 만큼의 뭔가 준비 또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하고 그러니까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몇 가지 그런 균형 잡힌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할 만한 지점이 뭔지. 건들면 안 그러니까,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욕이면 남이 듣기 싫어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상식선에서 좀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집권했을 때와 다른 상대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 기준도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 나는 듣기 싫은데 예. 내가 가서 정권 받겠다 그래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막 모욕 줘도 괜찮고 내가 집권했을 땐 죽도록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고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벌도 하고 이전 정부 때 훨씬 더 심했잖아요. 그 쥐 그린 사람 나중에 가서 처벌받았잖아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했던 일본 특파원도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그 정권을 잡았던 당사자들이 지금은 우리는 대통령 그럴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뭐 무슨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냐라는 어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대통령이 뒤에다 자꾸 요구를 하면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나 언론들도 알잖아요. 네. 그 나라 대통령도 알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천역 같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와서 우리 IT나 벤처 혁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놀러 온 사람이 뭐하러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외교는 예. 아무리 집안 싸움 많이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욕먹을 것 같은 상황이면은 그때 좀 참아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거 바깥에 나가서 얘기 잘 못하는 거랑 네,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도는 좀 금도를 지켜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저희가 네. 지금 어느 정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것만큼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 있잖아요. 한기총 네. 회장. 자신의 심정을 밝힐 때 히틀러에 정하다 순교한 독일 선교사 본 회포와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뒤집어서 좀 보면 제가 잘못 뒤집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히틀러의 대통령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기총 회장 같은 경우가 정치에 발해들인 인물이 아니라 종교인의 입장이기 예.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발언의 정도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도 꼭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의 주체상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담아서 아마 히틀러에 비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종교인이 너무 깊게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부분들이 과연 네. 대한민국에 대한 전체적인 국익에서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좀 하나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비유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수행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히틀러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북 정책을 정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 특히 현충일 추념식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소환 발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호국 영령 앞에서 북한으로 월북하게 되고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에 몸을 담았고 예. 결국은 훈장까지 받았던 인물들을 이 호국 영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끄집어낼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종교인, 특정 개인에 대한 발언의 비판에 대한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을 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 책임지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로서 대한민국 국론을 혹시나 분열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민국과 이 맞선 상대로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계속해서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도 하나 삼아야 될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모 선생님 얘기는 뒤에 따로 한번 네. 하시죠. 예. 네, 전광훈 목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하야할 때까지 지금 릴레이 단식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종교인이잖아요. 왜 네.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소위 영주에 빠져 있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당까지 만든 기독자여당인가요? 만들고 그 당 활동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투철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좌파 독재자라는 말하고 히틀러란 말이 어디까지 등치가 되고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유당에서는 독재자라고 멀쩡하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히틀러도 독재자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정치는 사회적으로 뭐 비아냥되거나 조롱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거나 못하게 해서는 이렇게 안 하는 되는 것도 거고. 문제가 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서로 간에 정치적 언어로 공격할 때 그럴 때는 상대방을 좀 비하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판단은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영역의 제한은 별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네. 가급적이면 그건 가급적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막말은요. 제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네. 국민을 위한 막말, 국민을 조롱하는 막말이나 지지자를 조롱하는 막말,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막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바라고 대놓고 표현하고 달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굉장한 모욕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그렇게 똑같이 표현했다 그러면은 그 유권자, 지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예요. 주권자를 조롱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네. 뭐 찜쪄 먹고 막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지금 다시 나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SNS. 오이 나는 그런 활동 이거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해서 스스로 면죄부 주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골든타임은 3분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헝가리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국민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럴 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다음에 정치인을 위해서는 정치인들끼리 뭔 말해도 괜찮아 예. 라고 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고 다 뒤섞여 버려가지고 예. 우리는 그래도 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 네. 그것 정도는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주제 바꾸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오늘 전 목사 발언 무시해달라고 언론에다가 부탁 요청 같은 성명서를 냈거든요. 언론이 과연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무시해야 될까 아니면 합리적인 비판이라도 좀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만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목소리가 네. 전체 종교인을 대표한 특히 특정 교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 오해 소지가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아마 바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대한민국 종교, 뭐 전 세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있을 때 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결국 종교계가 담당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게 되는 특정 종교인들의 발언 같은 경우는 예.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이 나름대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들을 혹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칫 종교계의 이야기처럼 비화되는 부분들은 온당치 못하다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이제 불교계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얘기들도 정치권과 같이 연결돼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게 되면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싶어도 그 역할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색안경이나 오해가 쓰여질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대한민국 정치권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언론도 이에 준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이 종교계와 함께 대한민국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겨보겠습니다. 이 친박계 핵심이죠. 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이 주말에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탈당을 시사를 했는데 지금 공천 물갈이를 우려해서 그런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홍문정 의원은 그동안에도 계속 뭐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요. 계속 지금 황교안 대표 쪽하고 나를 세워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박, 강성 친박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서 본인이 계속 이제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들을 선택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공천이 가까우니까 아까 뭐 이제 의원들의 각 돌출적인 어떤 뭐 막말성 발언들이 예. 나오는 것도 그 배경하고 그렇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공천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지금 이제 공천 룰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홍문종 의원은 사학비리 문제로 지금 재판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막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다시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것에 한 대안으로서 대한애국당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뭐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정치를 보면 아시잖아요.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극에 점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겠지만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정치의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정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결국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개혁을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몫이 그렇게 많지 않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물갈이 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뭐 저는 다른 당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과감한 물갈이 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탈각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는 증상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친박 신당의 출범 신호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뭐 그럴 개연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황교안 대표가 최근 취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여의도 연구원을 바탕으로 명함을 쓸 때 밀레니얼 피크 색깔을 쓰기도 하고 예. 2030 혹은 3040의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 집토끼들을 든든하게 다져난 다음에는 결국 산토끼를 잡으러 가기 위한 외연 확장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물갈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강경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혹시나 공천에서 배제될까라고 하는 위험들을 느끼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한애국당 등과의 합당 등으로 혹시 친박 보수의 새로운 정당에 대한 결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의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이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들 본회의장까지 방문해갖고 의원들을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수도권에서 이러한 정당들이 탄생하게 됐을 경우에 예.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영향력들을 행사하기는 좀 제한적이다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한국당의 가장 큰 위기는 TK나 PK 지역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보수세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 속에서 특정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들인데 예. 아마 그러한 부분 속에서는 정치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황교안 대표가 쓰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홍문종 의원의 탈당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보수 분열의 신호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적다. 최근에 이제 조은진 의원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되면 최고의 수혜는 대한민국당이 됩시다. 예. 우리가 한 10%만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50% 연동하면 15석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뭐 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5배가 뛰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예.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럼 결국은 뭐 비례를 세운다 하더라도 비례를 세우긴 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박근혜라고 하는 이른바 이름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의 상징성을 갖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뭐 과연 얼마나 세가 있을지는 뭐 저는 그렇게 세가 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엄연하게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충분히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근데 이 당내 분열 없다. 분명하게 못 박았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홍문종 의원 대한애국당행을 이제 시사하게 됐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당내 분열 없습니다. 저는 직접 듣진 못했는데 진위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뭐 내용이야 원론적인 얘기지만 표정이나 억양이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기분이 황교안 어떨까요?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게 구축이 돼 있고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견을 제기해서 황교안 대표의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당내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출범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꽤 상승적인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있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당을 구체적으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외연적인 확장, 새로운 인물에 대한 영입, 그리고 개파에 대한 갈등 없이 선거를 치러야만 사실상 총선을 승리하고 내년 다음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대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지적들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건 단 한 가지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하고 싶은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를 얻고자 함이 아닐 겁니다. 뭐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에게 남은 한 가지 목표는 사실상 집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있었던 반대급부적인 여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를 설정하겠다. 이게 예.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 명의 본인만의 정치 의지일 텐데요. 그럼 내년 총선에서 만약 황교안 대표 체제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선거가 민주당 선거에 지게 되면 황교안 대표에게 그다음 대권에 대한 그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개파만을 챙길 수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한국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바탕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일부 의원들이 있겠으나 이게 예상한 일일까요? 이게
얼마든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게 조직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래서 제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도 다 염두에 둔 거겠죠. 플랜 A, B, C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 이야기 해봤으니까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김경수 지사를 만났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광폭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삼철이죠. 전해철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제대로 된 정책을 일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적인 개인적인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민주연구원이 정책 협약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워낙 근래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죠. 예. 민주당의 싱크탱크이자 총선 전략을 사실상 총지휘하는 사람이 지휘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인물이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을 만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기도 한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국당 분들 만날 수는 없잖아요. 여의도연구원장 김세훈 의원이 만약에 그 한국당의 어떤 지자체장을 만나면은 이렇게 기사가 많이 커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정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 복심이고 측근이다 이런 걸 때문에 다양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해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맞으면 다 만나는 걸로. 네, 다 만나기도 하고요. 뭐 굳이 지금 민주당 지자체장이 아니고 다른 야당 지자체장도 다 만나서 정책 협약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를 우리가 좀 과잉 해석하는 측면은 없을까 하는 의문을 일단 좀 하나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뭐 여의도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왜 우리는 여의도 연구원 같은 거 제대로 없어. 그렇게 여론조사도 잘 돌리고 정책도 제대로 만들고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무슨 물갈이 보고서 낸다 그러면 막 의원들이 바짝바짝 긴장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거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당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줘왔던 거죠. 양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갈 때도 뭐 여러 차례 고사와 뭐 수락 이런 것들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여의도 연구원까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번에 당 입장으로 보면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으로는 총선 전략을 짠다 하고 또 총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지자체장하고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협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원래는 어디든 다 해왔는데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가서 하면 그게 굉장히 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평론가님께 질문을 민주당 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출신 지자체가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질문을 드렸으면 좀 다르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행보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억측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전혀 차질 없이 소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처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던 게 워낙에는 이슈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서훈 원장에 대한 이슈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의미 없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희석시킬 수 있다. 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민주연구원장은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클 것이고요. 이 중간평가의 핵심은 경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민주연구원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앞서 혁신성장 얘기 잠깐 했지만 지금 있는 벤처 생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벤처하고 정말 혁신성장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입장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민주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 정부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민주연구원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파업에 대한 목전에 두고서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거든요. 과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 누구들을 만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책들이 빠져 있고 오히려 선거에 대한 전략으로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철 원장도 그렇고 전해철 의원도 최근에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맡았거든요. 지금 네. 총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정치권과 거리를 두다가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 있다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는 게 자꾸 좀 의도를 제가, 예.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도 총선 승리로 해서 지금 전부 모든 사람이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력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모든 당이.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정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타협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 이게 다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차기 총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뭐 힘이 빠질 것이고 그 다음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예. 때문에 민주당도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은 다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다 활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이니까 뭘 다 할 거야. 다만 이전 정부에 나타났던 것처럼 청와대나 이런 데서 나서서 무슨 진박 공천하듯이 친문 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총력을 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께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김원봉, 우리 약산 김원봉 선생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요,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 좀 짧게 정리해드리면 현행 규정상 그건 불가능하다. 네. 논란의 여지 없다. 서운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 규정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 규정을 바꾸면 또 줄 수도 있다라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굳이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특히나 현충일 추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1000만 관객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김원봉에 대한 서운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발언들을 피우진 처장이 쏟아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과거 이 정치인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야기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여기에 마음속으로나마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올리고 싶다라고 했던 발언들을 SNS에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 대통령 수보의 발언이었던가요? 가야사 복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가야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권과 역사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에 대한 각자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부분들을 특정 정권이 하나의 이념적 잣대를 바탕으로 이를 밀어붙이게 되면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게 됐던 국정교과서 논란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역사적인 이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김원봉이 과거에 했던 독립운동으로서의 역사까지도 대한민국 국론을 반으로 나누면서 그 부분까지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생각도 짧게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현충일을 현충일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취임 직후부터 우리 모두 애국자입니다 얘기했었고요. 파독 간호사, 강부, 그리고 독립투사, 그리고 의사자까지 모두 다 애국자입니다. 당신들이 애국자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충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애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해 왔어요. 확장해 왔고요.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도 그런 확장의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광복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광복군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졌던 게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 만들고 이끌어왔던 조선의용대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임시정부가 명실상부하게 좌우 모든 걸 통합한 정부로서 해방 직후에 다시 국내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팩트로. 네. 그걸 얘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운 문제하고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별개다.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애국하는 것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공의 시각으로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시각을 바라보면은 아니 호국 영령만이 애국자인데 지금 그 희생을 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고를 이제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충원에 계시는 분들은요.
순국 선열도 계시고요. 호국 영령도 계시고요. 네. 많습니다. 의사장까지 비롯해서 그런 분들을 다 애국으로 품어 안아야 우리 사회가 통합된다고 말하는데 반공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전쟁에 대한 아픔만 이것만이 우리 애국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이젠 좀 그걸 정치권에서 이용하면서 원한과 증오 막 이런 감정으로 자꾸 이용해 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걸 좀 네. 내려놓으면 노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